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뭐 사실은 뭐 중국 비관론이 워낙 극단적인 상황이고 저희가 8월 달에 그 중국 비관론의 좀 끝자락에 와 있다고 했는데 뭐 웬걸 지금 뭐 주시장이나 환율, 외국인 수급 전반적으로 지금 중국 증시에 반영하는 공포감은 여전히 좀 큰 것 같습니다. 작년에는 제로 코로나 관련해서 좀 많이 싸운 느낌이었는데 올해는 정책 신뢰도라든지 경기 관련해서 우려 워낙 많으시다 보니까 뭐 사죄도 드리고 있고 돌아다니면서 엄청나게 업데이트 드리고 있는데 뭐 오늘도 이제 이거 끝 바로 또 세미나 바로 가야 됩니다만 중국에 대해서 좀 답답한 상황이 좀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극단적인 어떤 우려들이 있고 실제 저희 자산시장 자체 반응이 좀 안 좋다 보니까 세미나 가서 질의응답하는 내용들 위주로 이제 전망하고 좀 녹여서 발간한 자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세한 내용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뭐 사실 지금 가장 중국에 대한 우려들 중에서 뒤에 부동산 얘기 좀 드리겠지만, 올해 들어서 진짜 중국의 문제가 뭐냐. 뭐 저희가 정치 얘기만 계속 드리고, 어떤 뭐 보이지 않는 뭐 유튜버들처럼 얘기를 드릴 수는 없어서 사실 뭐 데이터로 좀 보여드릴 수 있는 건 왼쪽과 오른쪽의 그림이 가장 적절하지 않나 싶습니다. 올해 중국 그 펀더멘탈 쪽에서 우려는 결국에는 수출이나 부동산이 상당히 탄력적이고 강력한 엔진인데 뭐 이 부분이 올해 좀 작동하지 않을 거라는 부분이 있었고요. 이 부분 하에서 이제 내수가 좀 작동을 해야 되는데 결국에는 가계 쪽은 2021년 하반기부터 작년까지 소득이나 임금 쪽도 둔화가 됐었고 어떻게 보면 작년에 좀 연초에 끝났어야 된 제로 코로나가 우리에서 거의 1년 가까이 늘어난 부분이 좀 가계 쪽에 타격이 큰 데다가 다른 나라들이 어찌됐건 자산 버블 파티를 좀 한 상황에서 중국은 지나치게 이제 그 좀 담백하게 버블 없이 이제 가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소비 쪽에서 자산 효과가 전혀 없는 역자산 효과 오히려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식이나 주택 가격 전반적으로 소비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상황에서 올해 이제 전반적으로 중국 정부의 정책도 소극적이었던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이러다 보니까 기업들의 재고 조정이 저희 예상했던 것보다 더 가파르게 강하게 진행이 됐고 생산자 물가가 어떻게 보면 중국의 가장 이익 프록시기도 하고 중국의 상태를 제일 잘 보여주는 지표인데 일단 7월 달에 20개월 만에 턴은 했습니다만 가계 소비 부진이나 이런 것들을 기업들이 그냥 가격을 후려쳐서 가격이나 이제 어떤 재고 조정을 통해서 이익으로 떠안는 형태가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또 적절하게 정부가 보상을 해줬던 부분도 아닌 것 같고 이런 식의 좀 악순환으로 좀 피드백을 받다 보니까 결국에 중국 증시 역시도 본질적으로는 어, 올해 경기 침체나 이 조정 폭이 예상보다 컸던 부분을 지금까지 계속 반복적으로 어, 반영을 한 것 같고요. 부양책에 대한 신뢰도 좀 많이 낮아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기 사이클 관점에서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분명히 내년 그러니까 올해 중국의 기업 재고 사이클, 그러니까 가계 소비 사이클은 중기적으로는 이제 조정을 거의 충분히 했고 내년까지 좀 살아나야 되지만 기본적으로 디레버리징 우려라든지 가계 쪽에서 부채를 줄이고 또 디플레이션, 또 정책 불확실성 이런 것들이 부각이 좀 주시장에 계속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일단 중국 쪽 디플레이션의 경우는 이제 물가가 이번 7월 달에 PPI, 8월 달에 CPI부터 이제 턴을 시작할 걸로 보고 있고요. 물론 이제 아주 탄력적인 V자는 아무도 아니라고 생각할 거고 결과적으로 이제 최악은 좀 지나가고 있구나. 그리고 이제 경기 쪽에서는 전월비 지표나 2년 평균 기준으로는 경기가 더 떨어지진 않을 거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관심이 많은 부동산의 경우는 사실 뭐 최근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좀 자산 시장에서 지켜보고 있는데 9월, 10월 부동산 주택 거래나 이런 성수기 쪽에서 거래가 일단 더 나빠지지 않는 정도가 연말까지 좀 저희 기대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이런 걸 통해서 자산 시장은 결국에는 지금 어떤 정책에 대한 신뢰도를 회복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릴 거기 때문에 지표가 얼마나 어, 시장 예상을 비타느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나오는 이 서프라이 지수 보시면은 팬데믹 이후 거의 최저 수준까지 중국이 지금 와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좀 개선이 되면 자산 시장은 조금씩 안정을 찾아간다는 뷰로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집권 3기가 이제 작년 10월부터 등장했는데 결국엔 정책이 어떤 게 문제냐라고 본다면
기본적으로는 밸런스 조절 실패라고 저희는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인 목표와 단기 수요 회복에 대한 밸런스 조절에 실패를 했고 제조업과 이제 비제조업, 뭐 대표적으로 이제 부동산이겠습니다만 여기 보시는 왼쪽에 중장기 대출의 극단적인 양극화에서도 많이 보여지는 부분 같고요. 국유기업과 민간 부분의 이제 밸런스 조절 실패, 뭐 이런 것들도 결국에는 어려워질 때 더 국진 민폐가 돼버리는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어 부양책이나 이런 것도 지나치게 산업 과열이나 자산법을 없이 가려고 하는 부분도 계속 문제가 좀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현재 수뇌부가 가장 그 공급 쪽의 정책은 좀 잘하지만 수요 쪽의 정책을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는 그런 느낌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7월 24일에 있었던 정치국 회의에서 좀 만회하겠다 시간을 두고 뭐 조금 문제점이 뭔지를 좀 어느 정도 평가한 것들 같긴 하지만 이게 어떤 시장에서 동의를 얻고 시장이 좀 더 신뢰하려면 결국에 지표가 좀 확인이 되고 지금 말하는 것들이 어, 좀 결과가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올해 제일 가장 중국에 좀 속상한 지표라고 생각하는 거는 소매 판매 전월비로 봤을 때 계속적으로 위안화라든지 자산 가격이 좀 끌고 내려가는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소매 판매가 전월비로 마이너스가 팬데믹 이후에 좀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그렇게 소비 얘기를 했는데도 사실 좀 말로 하는 느낌이 있고 보조금이나 전반적인 것들이 좀 많이 떨어지고 이제 시장에서는 의지가 없다도 보고 있고 좀 무능하다도 보는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은데 현재로서 보면 장기금리나 이런 추이는 결과적으로는 전월비 지표에 좀 많이 연동된다고 저희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9월, 10월부터 이제 조금씩 재고 조정을 워낙 많이 했고 소비나 이런 경기가 더 악화하지는 않고 있다고 저희는 판단을 갖고 있지만 결국 연말까지 그 부동산이 수익 요인이기 때문에 더 악화되지 않는 부분을 일단 9월 달 지표로서 좀 많이 기다려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뒤에 이제 부동산 관련해서는 저희가 따로 좀 주제로 잡아서 말씀 한번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지금 중국에서 터지는 부동산의 경우는 현지에 계신 분들이 더 잘 아실 수도 있는데 체감은 지금 최악으로 돌아가고 있고 지난 이제 지금까지 터지는 문제들은 결국에는 좀 기존의 디레버리징이나 공급자 쪽에 대한 규제의 어떻게 보면 결과물이라고 저희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 물론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까지 가계 수요 촉진이 이제 실패하면서 거기까지 더해진 부분이 지금 벽개원이라든지 제 헝다그룹 같은 디폴트 우려들을 좀 낳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게 디레버리징의 결과물이고 공급자 즉 디벨로퍼랑 지방정부 관련해서 이제 탈금융권, 탈제도권 이슈에서 생긴 문제다 보니 줄이다 좀 과해서 생긴 문제니까 뭐 리먼식이라거나 아니면 금융기관이 제동권 시스템 리스크로 가진 않을 거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문제는 그 모든 선순환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 주택 거래가 이제 그나마 가계가 제일 멀쩡한 이 어떤 수요 쪽이라고 봤을 때 올해 작동하지 않고 있는 부분이 장기적으로 좀 계속 걱정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저도 지표만 보면 살아날 기미가 지금 전혀 안 보이고 있고 또 위아래 가격을 막아놓은 상태에서 전매 제한도 제한을 하고 또 전체적인 정책들도 지금 안 먹힌 상황이다 보니까 가격을 털어서 빨리 조정을 해서 거래가 살아나는 쪽으로 가야 될지 아니면 여전히 이렇게 어떤 제한적인 완화로 가야 되는지 참 헷갈리는데요. 확실한 건 지금 올해 연말까지 이 현재 마이너스 30% 정도 되는 이 주택거래 감소폭이 조금이라도 축소되지 않으면 사실 정책에 대한 신뢰도라든지 관망이 더 짙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좀 더 큰 그림에서 자료 공유하면서 기회 주시면 업데이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저희가 그 신탁사라든지 그런 제2금융권 대대적인 부실로 간다라거나 어 모든 이제 그 대형사 중에서 디벨로퍼들 위험하다 보니까 연쇄 도산으로 가거나 뭐 이렇게는 보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9월, 10월 달에 몇 개월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회생에 대해서 자발적으로 하라는 형태로 가고 있다 보니까 이 정책이 어떤 먹히기 전에 시황이 조금이라도 좋아지기 전에 많은 업체들이 결국에는 사실상 디폴트에 준하는 그런 형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어, 자료에 좀 부동산 부양책 관련해서 좀 담아놨는데요. 최근에 관건은 가계가 결국에 어,
대출을 일으키지 않고 금리를 낮췄는데도 결국 부동산에 문제가 있는 거는 기존의 담보대출 갖고 있던 금리가 지나치게 높아서 현재 지금 금리 인하나 이런 것들의 혜택이 철저한 무주택자 위주 혹은 대출 기록조차도 없는 무주택자 위주로 간다든지 혹은 기존 대출 금리가 워낙 높다 보니 22년 전에 했던 그 금리나 이런 것들의 어떤 상환 부담 이런 것들이 커서 결국에는 최근에 소비도 제약을 하고 어, 영끌을 한 자금을 가지고 조기 상환하는 뭐 이런 문제들까지 반복이 되고 있어서 저희가 지금 여기 제시한 지표들을 좀 보면서 계속 좀 체크를 9월, 10월까지 좀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중국 부양책 관련해서는 저희가 단기적으로 소비 부양책 기대는 낮지만 재정이나 통화는 다시 재확정으로 들어갔다라고 의견을 드리고 있고요. 중국 디플레이션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일본식이냐 뭐냐 이거는 지금 결론 내긴 좀 어렵고 후유증이 조금 길어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 가계가 올해 디레버리징 부채 조정을 좀 한 다음에 소비 여력이 좀 될 수 있느냐를 좀 지켜보고 있고요. 확실한 건 최근 중국 증시 부양책의 목적이 결국에 최대한 이 중국 증시 쪽에서 자산 쪽에서의 조금을 좀 가계 보상을 하려는 소비 진작을 하려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지켜보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저희 중국 물가는 더 내려가지 않고 완만하게 좀 개선될 거라고 얘기를 좀 드리고 있고요. 중국 소비나 실업률 문제도 저희가 표면적으로 보는 것보다 소비 주력층이나 이런 애들의 가처분 소득이나 소비 지출 데이터가 이미 성장률보다 높아졌기 때문에 서비스 소비나 이런 쪽에 패턴이 좀 달라진 부분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소비가 더 더블디블 내려가진 않고요. 뭐 L자거나 연말까지 조금씩 조금씩 좋아진다는 의견을 좀 드리고는 있습니다. 성장률 쪽이나 이런 얘기는 저희가 매번 드렸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제가 좀 발표가 길어지면 안 되니까 여기까지 일단 더 말씀 안 드리고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이제 167차 중국 자본시장 연구인데, 오늘은 제가 이런 단어를 써도 될 것 같습니다. 삼고초려를 해서 지금 영주 닐슨 교수님을, 어, 제가 직접 모셔서, 저, The Future of Asset Management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저희 중국 자본시장 연구에 또 성격에 맞게 한번 코로나 이후에 변화하는 시대에서 자산 운용 시장의 어떤 변화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고자 합니다. 실제로 현재 지금 영준이슨 교수님은 성균관대학교 글로벌 경영대학원에서 재직 중이시고, 어, 시티 투자은행 미국 본사에서 G10 시스템 트레이딩 헤드를 했었고,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우리나라의 퀀트 투자 쪽 관련해서는 어, 꽤 오랜 동안 월스트리트에서 활약을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실제 자본시장 내에서도 꽤 권위가 있으시고 또 마켓 내에서는 이분의 책을 가지고 공부하신 분들이 꽤 있죠. 지금 현역들 중에는 이제 지금은 이제 학교로 오셔서 후학들을 양성하고 계신데 노르웨이에 계시죠, 교수님? 왔다 갔다 하시죠 지금? 어, 노래에서 시간을 좀 예, 예, 보내주셔서 일단 시작하기 전에 당연한 얘기지만 팬데믹을 거치면서 자산운용사들의 이제 비즈니스 환경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고요. 기존에도 챌린지가 있기는 했지만 그 챌린지들을 높은 강도로 접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뭐 다행인 건 챌린지가 있지만 그 챌린지를 극복할 수 있다는 방법이 있다는 것이고요. 넥스트 슬라이드 다음. 오늘 제 이야기는 일단 어떤 외부 환경의 변화 때문에 자산운용사들이 수익성에 변화를 겪게 될 것인가? 그리고 이런 자산운용업이 처한 챌린지와 자산운용업의 변화 트렌드에 대해서 간단히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 일단 제 이야기를 드리기 전에 제가 오늘 이야기할 것들의 최종 결론을 먼저 짚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는 자산운용사들이 수익성에 굉장히 많은 압박을 받고 있고요. 이런 이유 때문에 상품을 무조건 많이 만드는 것보다는 상품의 가치 탓을, 프로덕트 밸류 체인을 정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돈을 못 버는 상품은 과감하게 버리는 그런 전략들을 쓰기 시작했고요.
두 번째 키워드지만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가장 중요한 키워드라고도 볼 수 있는데 데이터와 AI를 활용한 운용, 그리고 운용뿐만이 아니라 제가 여기에서 굉장히 강조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오퍼레이션 사이드에서의 테크놀로지와 AI의 활용을 이용한 그런 비용의 감소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런 변화와 관련해서 자산운용사에서 원하는 인재상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다는 것, 그 세 가지를 결론으로 내릴 것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우선 제일 먼저 외부 환경의 변화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부 환경의 변화에서는 크게는 두 가지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이 두 가지 변화 때문에 기존에 있었던 챌린지들이 훨씬 더 강도 깊게 자산운용사들한테는 다가왔는데요. 다음 슬라이드. 여러분들 굉장히 잘 아시겠지만 이제 종전에는 굉장히 낮은 이자율이 유지가 됐었습니다. 낮은 이자율이라는 거는 자산운용 업계에는 두 가지로 이제 굉장히 도움이 돼요. 첫 번째는 당연히 레버리지를 해서 자산이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베네핏이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이자율이 낮으면서 자산의 수익률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자산운용사의 수익성은 이제 수수료에 딸려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이제 투자업계의 수익으로 연결된 상황이 연출이 되었고,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상황이 좀 많이 없어질 거라는 예상이 됩니다. 다음. 두 번째 환경의 변화로는 이제 테크놀로지의 변화를 들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사실 투자업계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를 사용한 거는 정말 1900년대 초반서부터고, 테크놀로지도 정말 적용이 굉장히 빠른 그런 업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굉장히 강조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지금 제가 여기에서 드린 표를 보시면 2020년부터 2026년까지, 이제 2023년 이후에는 물론 프로젝션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테크놀로지, AI가 에셋 매니지먼트에 사용되고 있는 분야를 보면 굉장히 많은 것이 포트폴리오 옵티마이제이션이라는 거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밖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로보 어드바이저나 이런 것들이 사실 데이터와 알고리즘의 적용이고, 우리가 핀텍, 특히 투자 분야의 전체를 본다면은 핀텍 투자 분야에 투자가 되었던 95% 정도를 보면은 로보 어드바이저였습니다. 이제까지. 그래서 이 분야는 굉장히 크라우드드 되어 있는 상태인데, 다른 분야들은 사실 아직 서비싱이 충분히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 뷰는 핀텍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도 사실 지난 2, 3년 스타트업이나 이제 기업의 투자가 좀 슬로우 다운 했다고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포트폴리오 옵티마이제이션을 제외한 나머지 핀텍 분야에는 굉장히 많은 투자가 이루어졌고요. 이런 이유 때문에 자산운용사들은 이런 기술의 변화, 그리고 기술을 수용하는 그런 변화를 접하게 됐고, 이거를 하지 않으면 미래에 생존할 수 없다라고까지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환경의 변화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그러면 이 두 가지 외부 상황의 변화와 연결해서 자산운용업이 현재 처한 챌린지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가 짚어드리고 싶은 첫 번째 챌린지는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지금 슬라이드를 보시면은 2005년서부터 지금 2022년까지 미국의 자산운용업계의 총 운용 자산입니다. 보시면은 뭐 살짝 떨어졌던 해지만 2021년에서 2022년 봤을 때 보면은 10% 이상의 자산이 줄었습니다. 이런 일은 전에 일어난 적이 없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산은 수수료와 연결되고
이렇게 자산이 줄어드는 추세로 들어들었다는 거는 자산 운용사들이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맞게 될 것이라는 그런 메시지를 굉장히 강하게 주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이렇게 수입은 줄었습니다. 근데 수입은 줄었는데 비용이 는다면 결과는 딱 하나뿐이 없죠. 수익성이 떨어진다. 제가 드리고 싶은 챌린지 두 번째. 아까 테크놀로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제 테크놀로지를 포트폴리오 옵티마이제이션을 제외한 나머지 분야에서 적용을 한다. 결과적으로 코스트를 굉장히 낮추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테크놀로지라는 것이 초반에 너무 초기 투자가 많기 때문에 지금 자산운용업들이 접하고 있는 챌린지 두 번째는 산업 전체 비용이 굉장히 높아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제가 가져온 그래프는 최근에 발간된, 최근은 아니고 한 1, 2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1년 정도 된 것 같으네요. 그 맥킨지에서 발간한 그 리포트에서 가져온 것인데요. 지금 계속 비용은 늘어나고 있고요. 비용이 모든 분야에서 늘어나는데 특히나 이제 인베스트먼트 매니지먼트 사이드에서 상당히 많은 비용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이제 숫자를 다시 보여드릴 건데 그 숫자를 보면 더 놀라운 거는 이 중에 인건비가 75%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업계가 지금 해결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문제이자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좀 슬픈 그런 문제이기도 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이제 이렇게 두 가지 이제 챌린지가 있는데 이 챌린지를 가지고 앞으로 그냥 진짜 별 볼 일 없을 것이다 라고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그 5가지 정도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제가 지금 보여드린 그래프를 보시면은 이게 2000년서부터 2022년까지 MSCI 월드 인덱스 ETF의 성과입니다. 업앤다운이 있기는 했지만 그래도 20년간 굉장히 많은 성장을 누렸습니다. 문제는 저희가 지금 웬만한 금융기관의 캐피탈 마켓 어썸션, 저희가 자본시장 가정이라는 걸 하는데 이거는 앞으로 자본시장 가정이라는 거는 앞으로 5년, 10년, 길게는 20년 동안에 각각의 자산이 얼마나 많은 수익률을 딜리버리하고 얼마나 많은 리스크와 코릴레이션이 있느냐, 상관관계들이 있느냐를 예측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10년 전과 비교를 하면 상당히 낮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20년 전서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벌었던 돈만큼 어떤 자산을 사용해도 이만큼의 돈을 벌지 못할 거라고 정말 일관적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음. 두 번째 슬라이드를 보시면은 지금 우리가 시장을 볼 때 굉장히 지난 10년간 분명했던 현상 중에 하나는 패시브 펀드의 그 파퓰러리티, 인기입니다. 그래서 90년대를 보면 패시브 펀드에 유입되는 자금과 그리고 액티브 펀드에 유입되는 자금의 비율을 보면 패시브가 9% 정도였어요. 근데 이게 2000년에서 2009년으로 오면은 27% 정도, 그리고 2010년에서 2022년이 됐을 때 그 사이에는 패시브의 비율이 90%였습니다. 물론 캐피탈 마켓 어썸션을 낮게 잡았기 때문에 패시브가 성과를 내지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액티브 펀드들의 마케팅이 굉장히 활발해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저는 이런 추세는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시장에 따라서 차이는 있습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린 거는 미국 시장의 경우인데요. 아시아하고 유럽만을 여러분이 놓고 보신다면 같은 기간 동안 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21%,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에는 20% 정도의 패시브가 유입되는 게 차지가 됐었고요.
유럽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20% 정도라고 했지만 저는 앞으로 더 빠른 속도로 패시브 투자로의 전환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변화의 밑바탕에는 물론 규제의 영향이 상당히 큽니다. EU 같은 경우에는 MiFID2라는 금융상품 투자 지침이라는 것이 있어서 굉장히 강한 규제인데 이 규제 때문에 아무래도 자산운용사들 입장에서는 수수료가 작지만 패시브 상품을 론칭하는 것이 훨씬 더 쉬운 방법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시아 같은 경우에도 저는 패시브의 투자가 더 빠른 속도로 어쩌면 더 늘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시아의 같은 경우에는 유럽과 같은 그런 강력한 규제가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아시아 시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액티브 매니저에 대한 실망이 다른 시장보다도 훨씬 더 많았던 것이 굉장히 큰 이유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지금 제가 패시브 액티브 이야기를 했는데요. 지금 보여드리는 그래프는 패시브하고 액티브 펀드의 수수료를 자산에 따라 가중치를 주나 똑같은 가중치를 주나 상관없이 모두 다 지속적으로 낮아졌다는 것을 보여드리는 거고요. 더 중요하게는 2010년까지 낮아지는 속도와 2010년 이후에 지금까지 낮아지는 속도는 비교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수수료가 낮아지는 속도가 이 상태에서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자산의 유입에 대한 이야기했고 캐피탈 마켓 어썸션에서 앞으로 예전처럼 성과가 그렇게 좋지는 않을 것이라고 한다. 액티브 패시브에서 수수료가 낮은 패시브가 더 올 것이다. 그리고 수수료는 낮아진다. 모두 다 일관적으로 수익성을 높이지 않는 것을 이제 설명을 하고 있죠. 다음. 네 번째 이유, 아까 잠시 언급을 했었는데요. 인베스트먼트 매니지먼트 인더스트리에서 보면은 평균 70% 정도가 인건비고요. 만약에 지금 제가 가지고 온 것도 이제 맥킨지 서베이에서 나온 건데 자산운용업계가 지난 20년 동안의 수익성을 유지하고자 한다면 비용을 지금보다 한 20% 이상 삭감을 해야지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제 이 비용 삭감을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한결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데이터와 AI를 이용한 전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이유인데요. 이것도 참 흥미로운 건데, 지금 여러분들도 느끼다시피 시장에 투자 상품의 숫자는 이제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그런데, 엄청나게 투자 상품의 숫자는 늘었지만 이 중에서 성공하는 투자 상품의 숫자는 굉장히 적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전체 투자 상품을 보면 현존하는 투자 상품의 75%가 10년이 넘는 트랙 레코드를 가지고 있다. 즉 옛날에 시작한 펀드는 계속 돈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막 새로 시작하는 펀드는 굉장히 많고 새로 시작되는 상품은 많고 그들 사이에서 이제 자산을 끌어오기 위해서 싸우면서 굉장히 힘든 상황에 접하고 있다는 얘기고요. 지금 보여드리는 그림을 보시면은 2010년에는 10년 이상 마크를 찍은 펀드가 60%였다면 이제 2022년을 보면은 그 펀드의 비중이 35% 정도로 줄어들면서 서바이벌 자체도 굉장히 어려워졌다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지금까지 제가 자산운용업계가 어떤 챌린지를 갖고 있고 이제 어떤 상황이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고요. 이런 상황을 만들어낸 이제 브라운 행동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런 이유로 자산운용업계는 앞으로 지난 10년 동안은 이제 성장률이 약 평균 10% 정도였는데 앞으로는 이제 그 반절 수준인 약 5% 정도의 수준에 머물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요. 뭐 당연히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비용 절감이고 두 번째는 이제 수수료가
이 상품에 집중하는 선택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제가 더 이야기를 드릴 내용들은 최근에 어센트에서 한 서베이를 많이 참고를 해서 작성을 한 내용들로서요. 자산운용사들한테 서베이를 해서 앞으로 어떻게 이런 챌린지를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이제 질문을 했습니다. 다음. 근데 전무님 제가 몇 시까지입니다. 시간은 충분합니다. 8시, 네. 8시 30분까지 하셔도 되고, 40분까지 하셔도 되고. 네. 첫 번째가 브랜드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거는 사실 저의 전문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많이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지만, 서베이에 의하면 대부분의 자산운용사들이, 아까 71%의 자산운용사들은 이제 금융조언 서비스를 통해서 자기 브랜드를 알리겠다고 했고요. 그리고 67%는 전통적인 미디어나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브랜드 가치를 알린다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되게 주목할 만한 부분은 뭐냐면 65%가 개별화된 경험, personalized experience를 제공하겠다는 답을 했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에서 굉장히 강조를 하고 싶은 단어 중에 하나인데요. personalization이라는 단어가 앞으로 지금부터 2030년까지 자산운용 그리고 금융업계에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61%는 컨텐츠 마케팅을 하겠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이 두 가지가 사실 금융조언이나 뭐 전통적인 소셜미디어라는 답을 했던 거에 비해서 예전과는 좀 달라진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주목할 만한 것은 이제 디지털 신뢰를 높여야 한다는 그런 답들을 많이 했는데요. 디지털 신뢰라 하면 예전에는 보안 시스템이나 암호화 같은 거를 통해서 정보를 보호한다거나 이런 거를 의미했는데요. 이제는 디지털 신뢰도라는 단어 안에 훨씬 더 높은 의미의 신뢰가 포함돼서 이제 회사가 자산운용사가 나쁜 짓을 했고 회사의 윤리 기준까지도 포함하는 굉장히 높은 수준의 신뢰를 요구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앞으로의 트렌드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인데요. 프로덕트에 대한 것입니다. 앞에서도 잠시 언급을 드렸듯이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초개인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초개인화라고 하면은 지금까지는 이제 어떤 식의 이제 핀텍이 이루어졌냐면요. 사용자가 핀텍을 이용하면 자기 정보를 넣고 자기가 원하는 포트폴리오를 만듭니다. 하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행위가 굉장히 한정되어 있었죠. 그 많은 경우에 굉장히 모든 사람들이 다 다른 포트폴리오를 갖는다기보다는 몇 개 정해진 모델 포트폴리오를 맞는 성향에 맞춰주는 식의 그런 상품들이 제공되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이미 미국 시장에서는 진짜 진정한 의미의 하이퍼 퍼스널라이제이션, 그러니까 개개인의 상황에 딱 맞는 그런 금융 상품을 한 사람만을 위해서 테일러링을 해서 만드는 핀텍이 가장 중심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번 슬라이드를 보면 예시로 다이렉트 인덱싱이라는 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사실 한국 시장에서도 다이렉트 인덱싱이 시작한 지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됐다고 보는데요. 다이렉트 인덱싱이라고 하면은 개인 투자자가 원하는 대로 말 그대로 인덱스를 만드는 것처럼 규칙을 만들어서 투자를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상품입니다. 미국 시장에서는 2000년대 초반서부터 시작이 되었고요. 그리고 최근에 한 3, 4년 들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게 되면서 자산운용사들에서 다이렉트 인덱싱을 하는 스타트업들을 인수 합병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다이렉트 인덱싱을 가장 많이 미국에서 사용하는 곳은
텍스 하베스팅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나 한국어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투자를 해서 손실이 났을 때 그거를 손실을 실현하면 세금, 그러니까 전체 그 수익에서 그게 까지면서 세금을 이제 감면받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이제 한국에서는 아직까지 이제 이게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다이렉트 인덱싱을 사용해서 진짜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전략을 할 수 있는 시장 환경이 아직 되어 있지는 않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제 세금이 바뀌고 이제 바뀔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2, 3년 이내에 다이렉트 인덱싱이 한국 시장에서도 훨씬 더 많은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다시 앞에로 돌아가죠. 두 번째는 뮤추얼 펀드의 경우인데요. 뮤추얼 펀드가 더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전히 물론 ETF가 굉장히 많아지지만 여전히 시장에는 뮤추얼 펀드가 ETF보다 약 2배에서 3배 정도 많게 운용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뮤추얼 펀드는 좀 사라지는 방향으로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는 ESG 관련인데요. ESG 관련은 지금 그린워싱서부터 시작해서 너무나 많은 논란이 있고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거는 레귤레이터, 그러니까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 역시 이거를 굉장히 정확하게 정의를 못 해놓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상태는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의 선진 국가에서도 같은 상황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ESG 관련 상품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 프로덕트로는 지금까지는 자산운용사가 펀드를 만들어서 팔고 상품을 만드는데 집중을 했는데 이제 거기에서 수익성이 떨어지면서 많은 자산운용사들이 혼자 어드바이저나 이제 컨설팅 비즈니스로서의 확장을 시도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이 부분은 사실 뒤에서 이야기할 테크놀로지, 공급자와 같은 역할과도 이제 연결이 굉장히 많이 됩니다. 테크놀로지를 받아들임으로써 이 테크놀로지를 이용한 어드바이스나 컨설팅 비즈니스의 확장을 시도한다가 가장 메인 트렌드가 될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요. 이제 이어서 다음번에 자산운용사가 이제 이런 일들을 하려고 그러면은 테크놀로지를 수용을 해야 되는데 이제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그죠? 인터널하게 테크놀로지를 갖고 있거나 아니면 엑스터널하게 다른 거를 인수합병을 해서 테크놀로지를 확보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 사실 인터널하게 테크놀로지를 확보하는 방향이 훨씬 더 초기 비용이 많이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널하게 테크놀로지를 확보하는 자산운용사는 좀 그래도 사이즈가 많이 큰 곳들이 지불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동시에 사실 사이즈가 큰 자산운용사들도 인터널과 엑스터널 두 가지를 동시에 병행하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많은 인수합병이 있었고요. 예를 들자면 인베스코 같은 경우에는 인텔리플로라는 그런 플랫폼을 인수를 했고 슈왑 같은 경우에는 전략들을 가지고 있는 알고리즘을 모아 갖고 있는 모티프라는 플랫폼을 인수를 했고 그리고 다이렉트 인덱싱으로 가장 유명했던 캔버스 같은 경우에는 프랭클린 템플턴이 약 3년 전에 인수를 했습니다. 그런 추세를 볼 것이고 앞으로도 계속 그런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번에는 이제 블록체인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저는 이 블록체인의 용 중에 가장 중요한, 가장 그래도 한국어로 대박을 칠 거라고 생각하는 아이템은 증권대금 동시결제 시스템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미국 시장에서 주식을 거래를 하면 거래를 하고 결제를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T+2죠. 근데 이게 2024년 4월부터 T+1으로 바뀌게 됩니다. 지금 증권 거래는 T+1이 되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내가 해외 투자를 한다고 한다면 유럽에 있는 사람이 미국에 있는 주식을 사고자 한다면 유로를 달러로 바꿔서 그 돈을 가지고 주식을 사야 되는데
굉장히 많은 이제 오퍼레이션 시스템이 이 경우에 주식을 사고 그거를 결제하기 위해서 외환 결제를 하고 외환 결제가 되고 나면 그 돈이 주식으로 가서 결제가 완성되는 그런 흐름을 따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주식은 T 플러스 1이 됐는데 외환이 T 플러스 2라면은 만약에 외환이 늦어지게 되면은 결제에 페일이 되는 거죠. 근데 그런 이유들 때문에 업계에서는 지금 결제 시스템을 놓고 이 시간을 맞추는 일에 대한 전략,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들을 오퍼레이션에서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요.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는 T 플러스 제로, 블록체인을 이용해서 바로 그날 거래와 결제가 완성되는 그런 시스템, 네, 그거에 대한 논의가 업계에서는 굉장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거래와 결제의 시간이 짧아진다는 것은 그만큼 리스크가 줄어들고 비용도 줄어든다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저는 이런 상황이 2030년 전에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대체 자산 시장이 변화한다는 것을 짚었는데요. 기존에 개인 투자자들이 접근하지 못했던 많은 대체 자산 시장들이 개인 투자자들이 접근할 수 있는 방법으로 다가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방식. 다음에는 세일즈하고 디스트리뷰션인데요.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많은 자산 운용사들은 직통 채널을 운영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세일즈가 중간에 안 끼고 자기가 자기 고객을 직접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원하는데 이제 이렇게 하는 이유는 사실 뭐 자산운용사 입장에서는 중간에 증권사나 그런 세일즈 디스트리뷰션을 갖고 있는 곳을 거치지 않고 자기 고객을 직접 접근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겠지만 또 세계적인 추세는 그러니까 이렇게 유통을 해주는 플랫폼들이 자기가 유통을 하는 상품의 숫자를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자산운용사 입장에서는 같은 세일즈 디스트리뷰션 하는데 자기가 상품을 만들어도 그 사람들이 도와주지 않을 수 있는 그런 확률이 늘어난 거기 때문에 이런 두 가지 측면에서 이제 다이렉트 투 인베스터 채널을 원하게 되었고요. 이런 이유 때문에 가장 중요하게 떠오른 것이 자산운용사의 데이터 매니지먼트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 이제 자산운용사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세일즈하고 유통 관련 데이터를 좀 리스트를 했고요. 길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이제 이렇게 하면서 그 자산운용사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사실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던 것인데 인베스트먼트 케이퍼빌리티입니다. 투자 역량에 대한 것인데요. 예전하고 자산운용사들이 접하는 상황이 달라진 게 예전에는 장기는 패시브를 많이 했고, 그죠? 그리고 장기 투자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고, 그리고 장이 안 좋을 때는 또 액티브가 많이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약간 흐름이 있었는데, 지금은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에듀케이트해서 같은 시점에 장기 투자, 단기 투자, 테마를 가진 투자 해서 여러 가지가 공존하는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이제 자산운용사들이 공통적으로 느끼고 있는 거는 이렇게 기존에 갖고 있는 모두 다 가지고 있는 소스에 의해서 운영을 하는 그런 펀드가 아닌 새로운 소스의 수익률을 가져다 주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시작했고요. 이런 투자 역량을 늘리기 위해서도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인터널리하게 오가닉 그로스를 내부적으로 도모하는 경우도 있지만 다른 거를 하는 작은 회사들을 해서 인수 합병을 통해 이루기도 합니다. 이 얘기를 하니까 사실 이런 상황들이 한국에서도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좀 한 번쯤 해봤습니다.
미국 시장만큼 아닐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계실 거라는 생각이에요. 이제 제 입장에서도 두 가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한국의 자산운용사가 수백 개인데요. 일단은 미국 시장보다는 인수합병을 하는 컬처가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은 것 같고, 두 번째는 지금 제가 인수합병이 많이 이루어진다고는 했지만 이거는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소스를 가지고 있는 자산운용사를 인수합병을 하는 거지 같은 거를 인수합병을 해서 그런 인수합병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그 측면에서도 미국 시장 같이 그렇게 되기는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다음 페이지. 인베스트먼트 오퍼레이션에서는 강조하고 싶은 게 제가 뒤에서 그림을 하나 가져오기는 했어요. 근데 우리가 인베스트먼트 오퍼레이션을 보면은 굉장히 많은 펑션들이 있는데 이제 앞으로 자산운용사들이 인베스트먼트 오퍼레이션에 있어서도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큰 변화는 인베스트먼트 오퍼레이션 안에 가지고 있는 그런 펑션들을, 기능들을 하나하나 다 잘게 쪼개서 그 기능을 리플레이스 할 수 있는 외부의 것들을 가져다가 제가 플러그 앤 플레이 솔루션이라고 하는데 가져다가 그 작은 부분만 다른 걸로 대체하는 그런 방법들을 많이 쓸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상되는 것은 이제 자산운용사들이 핀테크와의 파트너십을 늘려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자산운용사들이 원하는 탤런트와 컬처는 많이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테크놀로지를 물론 더 받아들이면서 인력 구성 역시 함께 변화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요. 이를 위해서 자산운용사는 이러한 변화에 맞게 훈련된 그런 사람들이 필요할 것인데 이것도 사실 시장 상황이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은 상황이라 일부의 자산운용사들은 내부에 가지고 있는 인력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에듀케이션, 그런 트레이닝을 많이 시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페이지. 굉장히 많은 곳에서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린 이야기를 누군가가 듣는다면 아마도 제가 드린 이야기에 반대하거나 다른 이견을 내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큰 트렌드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정리해서 왔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가져온 이 그림은 올리버 와인만과 모건 스탠리의 리포트에서 가진 것인데 지금 저희가 자산운용, 웰스 매니지먼트의 상황을 이 사람들은 1.0, 2.0, 3.0으로 나눠서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1.0 시대를 보면 자산운용이 그리고 특히 웰스 매니지먼트 같은 경우에는 하이넷 월드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사람이 하이넷 월드를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이때는 굉장히 퍼스널라이즈 되어 있는 그런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요. 지금 우리가 있었던 상황이 약 2.0 정도로 그 2.0 상황하에서는 이제 로보 어드바이저도 있었고 그리고 ESG 펀드도 등장을 했고 뭐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나아가는 방향은 3.0인데 3.0에 보면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제 자산에 있어서는 다이렉트 인덱싱이나 이렇게 퍼스널라이제이션을 강조한 그런 방법들을 이용해서 자산을 운용을 하는 거 그리고 물론 ESG 계속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하나 더해서 아까 길게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 사실 블록체인과 함께 우리가 자산을 토큰화시키는 그런 시도들이 지금 많이 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 그림 안으로 들어와서 디지털 에셋의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토크나이제이션은 아까도 제가 많이 얘기는 안 드렸는데 대체 자산 중에서 예를 들면 부동산을 쪼개서 산다던가 다른 큰 기존에는 개인 투자자들이 사지 못했던 좀 자금이 많이 드는 모든 자산들을 잘라서 개인 투자자들에게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같은 방법으로 투자를 하는 방법 역시 굉장히 많이 쪼개져서 다양한 방법들이 제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하이퍼 퍼스널라이제이션과 같이 맞물려서 이런 것들의 개인이 따로따로 하나하나 묶어서 새로운 것들을 창출해낼 수 있는 그런 테크놀로지가 제공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자산운용사의 오퍼레이션 하에서도 지금 여기에서도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크레딧 디파트먼트도 있고 클라이언트 라이프 사이클 디파트먼트도 있고 know your customer 뭐 그런 이제 펑션들이 있는데 이 모든 펑션에 요것들의 특화가 된 그런 테크놀로지를 많이 적용을 해서 아마도 오퍼레이션 사이드에서의 비용을 굉장히 많이 절감하는 시도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게 모듈화 되어 있는 그 어드미니스트레이션, 오퍼레이션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퍼레이션 상황과 굉장히 다른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음 번. 지금까지 앞으로 자산운용사들이 2030년까지 어떤 변화를 겪을 것이라고 업계에서는 예상을 하고 있는지 정리를 해드렸고요. 다시 한번 정리를 드리자면 자산운용사들은 이제 프로덕트 밸류 체인에 전문가 있을 것이고 테크놀로지의 적용이 굉장히 많을 것이고 여기에 따라서 자산운용업에서 원하는 인력의 구성이 다를 것이라고 예상합니다.